추천하는 피임 방법은 생리 중에 관계하면 임신을 안 한다고 완전 노콘 시원하게 안에다가 사정을 하고 그냥 물로 이렇게 씻으니까 임신이 안 됐다. 이상한 피임법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콘돔이나 정액을 퍼가지고 내꺼 집에다가 안녕하세미의 고품격 초대석 박스앤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SBS 러브 FM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에서 시작된 교양과 정보가 넘치는 그런 토크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분입니다. 여성의 몸에 대해 샅샅이 구석구석 알려주기 위해 모셨습니다. 11년차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 원장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스앤토크 1화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이혼, 소송, 그 다음에 질. 그 산부인과 쪽에서는 질. 아, 내 차례가 오겠다. 예, 이건 내 차례가 온다. 일단 우리 홍혜리 선생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3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우리 동네 산부인과를 운영 중이신데 사실 임신, 피임, 콘돔 이런 것들 얘기하기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어렵죠. 의사들도 저희랑 얘기할 때 되게 민망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알아야만 합니다. 아, 그럼요. 언제까지 부끄럽다고 숨기고 모르고 그렇게 넘어갈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주 샅샅이 질문을 해볼 거예요. 살짝 아까 질문지 봤는데 느낌 어땠어요? 아, 이거 오늘 밤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약간 고민스러웠다.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피임 방법은 뭐예요? 저는 피임 기간이나 현재 건강 상태를 따라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1년 미만으로 피임을 할 거다, 1년 이후에는 내가 임신할 거다 하면 제일 손쉽게 환자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게 피임약이거든요. 그래서 피임약 같은 경우는 단기간 피임을 할 거다 하면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피임 수단이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장기간 할 거다, 적어도 1년 이상. 근데 피임약을 1년 이상 먹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이제 약을 챙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까먹다가 이제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장기간 할 수 있는 가역적인,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는 피임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뭐 자궁 내 피임 장치라든지 아니면 팔에 하는 피임 장치도 있고요. 아, 팔에도 있어요? 그럼요. 여기 팔 아래쪽에 넣는 피임 장치가 있습니다. 튀어나오거나 막 그러진 않나요? 아, 전혀요. 저희가 이 사람이 넣었다 하면 이렇게 만져서 찾을 수 있지만 여자분들이 되게 걱정하시는 게 남자친구 팔을 딱 잡았는데 씨, 너 피임 너 여기 내 기계 뭐야? 맞아. 그럴 수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걸 넣었을 때 느낌은 여기에 요런 인대 있잖아요. 인대가 조금 깊이 파묻혀 있는 느낌?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이 이물감을 느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 원리가 뭐예요? 성냥만한 한 4cm 되는 플라스틱 요런 게 있거든요. 네. 기구가 팔에 들어가서 소량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배란도 조금 억제해주고 자궁 내막도 얇게 만들어주고 임신이 잘 안 되게 만들어요. 피임률은 몇 %예요? 피임 실패율이 0.02%, 피임약은 0.2% 정도 되고요. 콘돔은요? 콘돔은 내가 아주 퍼펙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썼을 때 한 2%? 근데 내가 캐주얼하게 쓰면 한 15%. 캐주얼은 뭐 살짝 덮는다는 건가요? 몇 번 하다가 이제 낄까 뭐 이런 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낀다거나. 바지에. 그렇죠. 네. 와, 그럼 확률이 너무 좋네요. 그쵸. 근데 이게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주기법이나 체외사정, 그러니까 질외사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퍼펙트하게 하면 거의 콘돔하고 피임률이 비슷해요. 진짜 잘하면. 근데 이거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 갖는 남성분들 그러니까, 꽤 있잖아요. 오빠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타이밍 너무 잘 맞춰 막 이러면서. 절대 믿지 마라.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오로지.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의사협회에서 강의할 때도 DDP에서 외쳤거든요. 노콘 노색 이렇게 막 외쳤는데 여러분 노콘 노색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콘돔이 하는 역할이 피임이 아니라 성매개 감염 예방이죠. 이게 성병이 안 걸리게. 에이즈, 헤르페스, 임질이라든지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일으키죠. 그런 성매개 감염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콘돔입니다. 그래서 콘돔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는 뭐 호르몬 쓰기도 싫고 자궁 내 피임 장치 팔에 넣는 것도 난 다 부담스럽다. 콘돔이라도 퍼펙트하게 쓰시면 2% 정도? 그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 이런 피임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리 중에 관계하면 임신을 안 한다고 그때를 노리고 완전 노콘.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이거 괜찮은 걸까요?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건 이제 생리혈이 역류해서 문제가 될까봐 많이 걱정하시는데, 생리혈은 원래 소량 역류가 되긴 합니다. 생리하는 환자들 수술을 해보면 배 안에 피가 좀 차 있긴 해요. 그래서 생리 중에 관계를 해가지고 막 되게 많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피임에 있어서 이게 진짜 생리가 맞냐, 이게 불규칙한 분들 있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진짜 분명히 생리를 했는데 첫째를 임신을 했었거든요. 난 분명히 이게 생리하고 주수가 안 맞아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배란혈이었고 뭐 착상혈이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생리 중에 관계하는 거는 임신이 될 확률이 적다. 적죠. 거의 없어요. 하지만 생리 중에 임신을 했다, 이거는 그 생리가 아닌 거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하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생리인지 하혈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기가 워낙 규칙적인 분들은 내 주기 아닐 때 만약에 출혈이 나오면 이거는 부정출혈 이게 되지만, 약간 불규칙한 분들, 다낭난소 증후군도 있고 세미 씨처럼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하혈하시는 분들,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증상이 동반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혈 양만으로 이게 생리인지 아닌지 구분한다기보다는, 생리할 때 왜 단 거 땡기고 붓고 맞아요. 배가 아프다거나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저는 이제 두통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부정출혈은 이런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앱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증상을 기록하실 수 있어요. 출혈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었네, 이런 거를 기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기록해서 병원에 가져오시면 의사들이 이렇게 보고 판단을 좀 해드리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자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모든 여자는 배란이 되면 보통 2주 이내로 생리를 합니다. 배란이 되면 2주 이후에는 반드시 생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2주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배란이 그렇게 짧은 간격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생리 시작일로부터 배란일까지 기간이 다르고, 배란이 되면 2주 뒤에 생리하는 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저 2주에 한 번씩 생리해요. 그럼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하혈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출혈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상 사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반드시 내원해 보셔야 됩니다. 작가님 지인 중에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안에다가 사정을 하고 그냥 물로 이렇게 씻으니까 임신이 안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정자가 물리적으로도 들어가지만 화학적인 끌림에 의해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애들인데 그걸 물로 헹군다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수천 수백만 마리가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그냥 씻으면 된다, 손으로 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많긴 많죠. 그럼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피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나이브하다 그러죠. 되게 안심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임신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냐. 20대 젊은 남녀 또는 뭐 30대 초반의 젊은 남녀가 관계를 꾸준히 그렇게 피임 없이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전 말씀드리긴 그럼 해요. 그 불임일 수도 있네요. 난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5년 동안 피임 안 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임신이 안 됐어 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속으로 난임일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성관계 타이밍을 보긴 해야겠죠. 생리하고 언제 했는지, 뭐 주구장창 생리 중에만 우리는 관계했다 이런 얘기 쏙 빼고, 관계를 열심히 했는데 임신이 안 돼요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난임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5년 뭐 6년 이렇게 내가 꾸준히 관계했는데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외에도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상한 피임법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미성년들이 많이 하는 피임법입니다. 크린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끼고 그걸 콘돔이랍시고 관계를 한다거나, 제일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생각했던 거는 장거리 연애인 거죠. 남자친구 만나는 날에만 피임약을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날만. 그러면은 피임이 되겠지 하고. 보통 저희가 피임약을 생리주기 언제든 시작하면 일주일 정도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이 권해드린 게, 완벽한 피임을 위해 생리 시작하자마자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생리 시작하자마자 먹지 못했으면 다음 생리 시작일을 기다리다 보통 임신을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지금부터 먹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피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콘돔을 반드시, 이중 피임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피임약만 드셔도 피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이게 제일 잘못된 게, 이제 피임약을 그렇게 사서 그냥 그날만 먹고 관계를 하는 거죠. 네. 그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을 제때 시간 맞춰서 안 먹으면 이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헐리우드 카더라인데 남자 유명인의 원나잇 상대가 그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갖고 싶은 거야. 그잖아. 피지컬 좋아, 능력 좋아. 그래서 관계 후에 콘돔이나 어디 남아있는 정액을 퍼가지고 내 실에다가 우겨 넣는 거야. 난 이거 모양새도 너무 이게 너무 싫어.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넣는다고 막 뒤집어가지고. 가끔 탐폰 넣을 때도 현타 올 때 있는데 그래. 저거를 우와 이건 진짜.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테크 대기업 회장 같은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관계를 하고 그 방을 나갔는데 청소부가 넣었다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청소부는 그럼 청소하시다가 발견하고 이 방 벗으시고 이렇게 넣은 그렇죠. 거예요? 이 방의 주인이 부자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진짜건 가짜건 그렇게 공기 중에 수분 정도 노출된 정액에 있는 정자는 죽죠? 살 수 없죠. 근데 만약에 1시간 이내면요? 인공수정 같은 거 네. 우리가 할 때 남자분들이 정액을 받잖아요. 근데 정액 채취실 한 번도 가본 적 없으시겠죠? 제가 정액도 없을 뿐더러 거기 가보면 환경이 참 남자분들한테 죄송한 환경이에요. 저 들었어요. 들어갔는데 어서오세요 하고 카운터에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이. 여기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바로 벽 하나 있는데 옆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쵸. 각자 방에서 이제 헤드셋 끼고 의자도 요새 많이 좋아져서 리클라이너인데 옛날에는 진짜 무슨 저런 소파 있잖아요. 낡은 소파에 앉아서 앞에 야동을 틀어주고 헤드셋을 끼고 저가 있던 대학병원은 너무 옛날 버전의 야동이어서 저희 위에 선배님들이 좀 새 걸로 바꿔주셔서 남자 선생님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바꾸셨는데 자세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사정되는 각도를 보면 컵을 하여튼 대기가 좀 이게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그런 불편한 환경에서는 또 사정이 지연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집에서 해오라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런 환경 너무 좋네. 집에서 해와라. 근데 그렇게 하면 조건이 조금 까다롭죠.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37도 정도를 요걸 유지해갖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병원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처 호텔을 잡아서 와이프랑 해가지고 오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딱 들어보시면 밖에 나온 거는 일단 체온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살 수가 없죠. 1시간 이내더라도 따뜻한 환경에서 얘가 사는데 죽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콘돔을 묶어서 몸에 이렇게 체온 유지 위해서 겨드랑이가 제일 좋대요. 이걸 유지하고 그래서 정액을 집에서 받아올 때도 겨드랑이 끼고 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뭐 배에 넣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오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콘돔은 택도 없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도는 하지 마세요. 너무 추하잖아요. 정말 추잡스러워요. 정말 싫다. 부부든 커플이든 아직 임신을 원하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몰래 검색해봤을 만한 질문들 저희가 한번 뽑아왔어요. 관계 후에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야 임신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배란일 근처에 관계를 해서 내가 임신이 됐다 하면 배란일로부터 1주 정도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2주째 착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란일에 관계를 해서 그날 딱 임신이 됐다 하면 1주 후부터 피검사에서 나와요. 그리고 요새는 얼리 테스트기 이런 것들이 한 3주차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소변검사로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변검사에서는 결국에는 배란일, 성관계일부터 2주 후부터 소변검사에서는 나오죠. 생각보다는 요새는 검사 기술들이 되게 많이 좋아져서 빨리 아실 수는 있어요. 그 생리전 증상이랑 임신 초기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구분해요? 사실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이때 감기약 같은 거 먹고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뭔가 생리통이 곧 올 것 같고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니까 진통제 같은 거 먹고 감기약 먹고 어머, 아기가 있는지 모르고 병원에 되게 많이 오세요. 또는 이제 임신인지 모르고 술 먹고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하는데 보통 임신 8주 이전까지는 all or none이라고 해서 죽건 살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때 먹은 약들은 대부분 영향을 안 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찝찝해요. 저도 첫째 때 저희 시아버지가 또 보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첫째 때 임신인지 모르고 폭탄주를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너무 속이 안 좋고 막 진짜 이상하다 이랬거든요. 그날 학회여가지고 이제 학회 뒤풀이를 막 하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환자 파악을 하고 자려고
가려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느낌이 쎄한 거죠. 산부인과 의사들이 초음파가 옆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에 딱 댔어요, 초음파를. 이게 뭐야? 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임신을 발견했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썰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8주 이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네. 물론 아예 끼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왜냐면 제 지인들도 임신 포기하고 야 됐어. 놀아 그냥 맞아, 술 맞아. 먹고 그러고 가졌대요. 그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애가 좀 부산스러워, 막 집중을 못해 이러면 아씨 내가 술 먹어서 그런가?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맞아 그런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꼭 계획 임신 하소서.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환자들한테 정신 차려, 날 봐,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 있어요?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한 적 있으세요? 공부를 시켜보면 엽산을 좀 안 챙겨 먹어서 이런 건가? 뭐 이런. 내가 근데 폭탄주를 먹어서 애가 폭탄주를 먹고 내가 노래방에서 놀아서 이런가? 뭐 애가 너무 지나치게 흥이 많고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 이러면 왜 이렇지? 이러면서 내 탓인가? 남편 피는 확실히 아닌데 이러면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찝찝함을 만들기 싫으면 그렇죠. 조심해라. 그리고 요새는 또 다 늦게 결혼하잖아요. 30대 초 뭐 중반에 결혼해서 이제 30대 중후반에 애를 많이 낳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임신이 하나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한 명만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계획적으로 해서 이제 건강하게 출산하면 좋은데 술을 먹고 뭐 약을 뭐 내가 의사하고 상의를 안 하고 먹는 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또 약을 많이 먹으니까. 저도 먹어봤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약을 먹고 하시는 분들은 피임을 확실하게. 다이어트 약이 아이에게 안 좋나요? 당연히 안 좋겠지만. X등급이죠. 우리가 A, B, C, D, X가 있거든요. X등급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어떻게 돼요, 대충? 기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임신인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먹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신혼 초에 또 이뻐 보인다고 그럼요. 신혼여행 가고 뭐 결혼식 준비한다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피임약을 같이 드시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임을 진짜 확실히 하시고, 또 여드름약. 여드름약 중에도 피임을 꼭 해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부과 선생님한테 확실히 의사를 전달하셔야 돼요.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에서 빼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깔끔하게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기억나는 것 중에 임신 중 먹으면 안 되는 필수 약들 기억나는 거. 나비약이라고 부르는 펜터민 있죠, 펜터민. 다이어트 약? 네, 다이어트 약. 그 펜터민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큐시미아라고 해서 요새 펜터민 성분에 다른 성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다이어트 약인데, 그게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되게 안전하고 좋은 약이에요. 장기간 써도 되고. 큐시미아 되게 좋은 약인데, 그 약도 임신을 하신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이소티논이라고 해서 여드름 많으신 분들이 피지 조절제로 많이 드시는 약이 있어요. 그 약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A 성분이 좋잖아요. 우리 야맹증, 밤에 눈 밝아진다고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게 일정 레벨 이상 되는 거는 임신 준비하시는 분이나 임산부한테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 대표적으로 사실 미혼 여성이나 임신 준비하는 젊은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약들은 이 정도고요.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혈압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중에 특정 약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임산부한테만 쓸 수 있는 암로디핀이라든지 뭐 안전한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으로 바꿔달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무계획 임신이 이렇게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가족성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조절하지 않고 임신이 탁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혈전이 많이 생겼던 병이 있는 분들, 또 심장 수술한 분들은 와파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와파린이란 약이 있거든요. 피가 안 굳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이 있는데, 와파린도 이제 임신 초반에는 뭐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의사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하고 계획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편하게.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 있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주변에. 갑상선 항진이나 저하가 정말 많은데,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임신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난임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갑상선 기능을 좀 조절을 잘 해놓고,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갑상선을 조절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서 임신을 하셔야지.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조절이 잘 안 되면 애기들 신경계 발달하는데 영향을 줘서 지능이 뭐 좀 낮게 나온다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은 진짜 중요한 장기,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진짜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방금 이제 임신하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을 얘기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어요? 저희는 절반 안 된다고 얘기 드리긴 하는데요. 요새는 검사가 그래도 진짜 예민해져서 혈액 검사로 다운 증후군 이 선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거의 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운증후군 검사는 굳이 요새는 양수 검사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선별 검사에서 많이 거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염색체 이상이 다운증후군 말고도 수백 수천 가지인데 나머지를 다 거를 수는 없고요. 그게 한 12주에서 16주 사이에 뭐 빠르면 9주 정도부터 하는데 NIPT 검사라고 해서 그런 검사가 있고요. 그 검사를 해가지고 애기 염색체는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다 하면 저희가 한 20주쯤에 기형 선별 초음파라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뼈 보고 이제 손가락 5개 있는지 발가락 5개 있는지 눈 알은 들어있는지 구승구계열이라고 하죠. 여기 네, 갈라져 있는 거 그런 거 있는지 뭐 귀는 양쪽 다 있는지 똥꼬는 관략근이 있는지 뇌는 괜찮은지 심장은 괜찮은지 이런 걸 보는 검사를 쭉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일단 아기가 내 맘대로 포지션 취해주지 않잖아요. 네, 그쵸. 계속 움직이죠. 다리 벌려 한다고 벌리고 하지 않으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이는 산모는 한 20-30분이면 끝나요. 근데 안 보이거나 또 요새 쌍둥이 많으니까 쌍둥이 이러면 한 2시간 이렇게 누워가지고 초음파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예를 들어서 아기가 한 16주, 20주 되면 손을 쫙 펴고 있다가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쥐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으면 저희가 이 너클본을 세기 때문에 뼈가 5개인 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건지 몰라요. 붙어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합지증이라고 그러죠. 이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5개 뼈가 있는데 손가락 살이 하나 더 달려있는 다지증 이런 애들은 뼈가 6개가 있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사실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렇게 손가락 붙어있는 애기들 있으면 전공의 때 수술을 하면 돌 때쯤에 몇 개 떼고 좀 있다가 또 몇 개 떼고 이래가지고 애기들 수술하면서 엄청 맘 아파하더라고요. 수술하는 거를 어시스트 하면서 소화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너무 속상하거든요. 다 정상이었는데 똥꼬에 관략근은 있는데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맘 아파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의사를 원망하고 싶죠. 왜 발견 못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발견 못하는 선천성 기형도 되게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남편도 의사예요? 진짜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조론할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로서 솔직히 이런 행동 제발 하지 마세요 싶은 거 3가지만 꼽는다면요? 1번은 소변 보고 제발 뒤에서 앞으로 당기지 마라. 이게 두 부류가 있거든요. 남성분들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앞으로 닦는 분들이 있고 뒤로 닦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렴과 방광염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장균이거든요. 네. 회음부에는 대장균이 되게 많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당기면 끌어당기겠죠. 사실 그런 습관만 바꿔도 좋아지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생각만 해도 너무 막 아프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변 보고 난 뒤에는 반드시 앞에서 뒤로 닦자. 저는 집에 비데 설치한 이후로 너무 행복해졌거든요. 왜냐면 물로 쫙 해서 쫙 닦아주잖아요. 맞아요. 비데는 좋을까요? 세미 씨처럼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관리를 잘 못하는데 이 비데를 아니면 공공장소에 있는 비데 그런 건 별론 것 같고요. 집에서 나만 쓰는데 엄청 관리를 잘해. 네네. 그러면 쓰셔도 되죠. 제가 한번 라디오에서 왜 비데 쓰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밑에 댓글에 비데 회사에서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막 이래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비데 사용은 좋지만 더럽게 쓴 비데는 쓰지 말자. 진짜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뒤에서 앞으로 닦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관리 안 된 거는 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성관계 후에 절대 소변을 참지 말자. 관계하고는 소변을 바로 보는 게 습관처럼 돼야 방광염이 덜 걸립니다. 이게 한번 방광염이 걸리고 나면 신경성 방광,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서 방광염이 아닌데도 소변이 계속 마려운 것 같은 느낌이 꽤 오래 가요. 잔뇨감. 네, 잔뇨감이 꽤 오래 가기 때문에 관계를 하고 난 뒤에는 방광을 한번 비워주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근데 이거 되게 좋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맞아요. 관계 후 소변 보기. 네, 맞아요. 진짜 좋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또 딱 끝나자마자 네. 잠깐만. 나 오줌!
이러고 막 약간 또 정없이. 그건 조금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절대 질 세척을 비누로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청결제 있잖아요. 그거 매일 사용하는 거는요? 100번 양보해서 청결제를 쓰시는 거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일 쓰는 것도 별로 저는 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비누나 바디워시로 뽀득뽀득하고 이제 냄새 좋으니까 그걸로 이제 빡빡 씻는 경우가 있어요. 질 안도 막 세척을 하고. 질 안도요? 네, 비누로 안도. 막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 바디워시 같은 죄송합니다. 이거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바디워시 같은 거. 바디워시가 이 여성분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에 이제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런 거 막 끄집어내면서 이제 막 그걸로 씻고 오세요. 잠깐은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뽀득뽀득한데 질은 보통 산성이고요. 세제류는 전부 다 염기성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질 세정제는 약산성으로 산도를 맞춰놓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정제도 막 병적인 상황, 그러니까 뭐 내가 지렴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써야 되겠다, 또는 이제 생리 끝나고 난 뒤에 좀 깔끔해지고 싶어서 쓰시는 것까지 저는 아주 말리진 않는데, 매일 데일리로 쓰시면 질내에 공생균들이 또는 유익균들이 자기네 환경을 만들어갖고 얘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환경을 계속 부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며칠에 한 번 정도요? 가끔 진짜 딱 그런 산뜻해지고 싶을 때, 생리 끝날 때는 왜 우리 한 2, 3일은 좀 냄새도 나고 맞아요. 이제 불편하잖아요. 분비물도 지저분하게 나오고. 그럴 때는 깨끗이 막 씻어내고 맞아. 이렇게 막 헹궈내고 싶고. 그럴 때는 쓰셔도 되는데 씻고 싶다면 외음부만 씻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외원부만 씻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전 순결을 반대하는. 그건 왜 해요? 내 남편은 여든 그래. 가까이 되는 아주 쌩쌩하다고. 그래, 나는